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모두 물러났지만 당 안팎에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뭘 반성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을 갖고 검찰 개혁에 빠져서 민생을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적할 것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도종환 위원장이 선임된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옵니다. 친문으로 다시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거냐? 중진 의원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그리고 현건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의원, 선거 쭉 지켜보셨는데 참 예상보다도 큰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패인을 분석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패인 분석에 동의합니다. 완패, 참패, 대패라고 표현이 되고 전 세대와 구역과 남녀 불문이죠. 모든 면에서 완패, 참패를 한 건데 이것은 거의 모든 계층과 세대와 이런 하여튼 유권자층에서 민주당의 싸가지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정말로 버르장머리를 이번에는 고쳐줘야 되겠다. 야당의 후보가 흠이 많은 건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매 좀 많이 맞아야 되겠다. 몽둥이로 패야 될지 회초리로 때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건 그 사이에 정책적 실패도 있었지만 행태적 실패가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만과 방자는 물론이고 위선의 행태를 보인 것은 정말로 뼈아픈 실책을 한 거죠. 말로만 진보를 하고 말로만 정의를 외쳐서는 안 된다. 공정을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다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행태적 쇄신,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인적 쇄신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도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의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11개월 남은 선거에서의 숙제고 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다시 회초리를 들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최정 교수, 매를 맞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는지 알고 맞아야 그 부분을 반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신경민 의원님 그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해 4월 달에 180석에 압승을 하고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참패를 냈다.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다.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이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는 강한 해초리를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엄한 해초리를 맞은 이유는 저는 네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염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치라는 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기본인데 사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뭡니까?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의 성비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멀쩡히 있는 이 기책사유에 인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그 당헌 자체를 바꾼 것부터가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LH 문제에서 드러나다시피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의 무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마 국민들이 엄하게 책임을 물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만이죠. 사실은 180석이라는 의석을 국민들이 주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180석의 안정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뭔가 이 지금 생산적 결과를 도모하라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국회 어떻게 했습니까? 단독으로 원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 부의장 한 분이 지금 결혼 상태입니다. 지금 야당 목소리 국회 부의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오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또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것인데요. 내로남불이 이번에
이 지금 그 뉴욕 타임스에 이 지금 제보서 있는 원인의 그 분석에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실렸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의 영어 사전에 내로남불이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민심이 엄중한 최초를 때렸다. 그러나 앞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개월이라는 또 시간 동안 얼마나 혁신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는 저는 뭐 기사회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난 총선 때 대승을 거두고 국민 앞에 겸손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뒤에 보여준 모습, 말과는 매우 달랐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린우리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돌아가 보죠. 이번 선거들을 돌이켜보면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사실을 겪고 읽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최정 교수, 옛날 모습을 봤는데 열린우리당의 아픔이 뭐지요? 열린우리당의 아픔요. 결국은 그때 가방을 쓰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성취에 안도하면서 사실은 이 당시 그 4대 개혁 과제를 너무 지나치게 가속화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야당과의 상당한 또 이 마찰, 그 과정에서 또 이 당내에서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 압승하고 난 뒤에 이 열린우리당의 그 전례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만 그 다짐 자체가 불과 기전에 사라지기도 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 그 열린우리당의 버금가는 그러한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는 그런 측면들 지금 아마 민주당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고개는 숙였어도 제대로 숙인 거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종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예, 현근택 부대변인 네. 지금 초선 의원들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거죠. 네네.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 2030 조금 젊으신 분들, 네. 초공 의원들이 한 80분 되는데 50분들은 따로 모여 있었고요. 오늘 아마 성명서 낸 분들은 그 중에 젊은 분들 2030 부대로 보는데 저는 어쨌든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 본인들의 생각을 하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동안 어찌 보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에 좀 눌려있던 게 아닌가. 본인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선거 과정에 지원도 다니고 보면 제일 마음이 아팠던 얘기가 벼락거지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집값 안 오른다.
걱정 마라. 사지 마라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판 사람도 있고 안 산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옆에 분들은 뭐 집 산 사람들은 다 가격이 두세 배 올랐단 말이죠. 더 열받게 하는 거는 장관이나 뭐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강남에 뭐 한두 채씩 갖고 있고 또 이걸 처분하라 그랬더니 뭐 안 팔고 뭐 증여하고 뭐 자식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정부에 있는 정부에 있거나 아니면 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 배반적이다.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전세 뭐 월세 계약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초재선이라든지 아니면 2030 목소리들이 더 크게 나오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또 뭐 당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원내라든지 좀 더 진출해서 좀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이번 민주당의 총선 참패는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청년층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대이탈이 가장 큰 이유였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냈던 유인태 전 의원의 한번 정무수석이었죠. 의견을 들어보죠. 그 LH 사태 네. 거기다가 아마 그 김상조 실장의 저 행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지들은 다 저렇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 1년 동안 저 180석을 해줬을 때 네. 협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독주하는 모습 그거 보여왔잖아요. 뭐 그 동안에 쭉 그 해온 모습이 요 아주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너무 이렇게 오그라든 것 같아. 중도가 예.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정태근 의원 원래 유인태 의원 말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분인데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 뭐 중도만 밥맛이 떨어졌을까요? 아마 지지층들도 상당히 당혹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인태 수석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위선적인 행태만 말씀하셨는데 김상조 실장이 물러난 다음에 들어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호승 정책실장이에요.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거 와중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청와대가 정책에 있어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똑같이 예를 들면 이 오세훈 시장이 새로 등장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거 당신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실패한 25번이나 실패했다는 정책들을 우리는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2006년도 열린우리당 사태보다 더 큰 게 그 당시에 그래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그런 반성과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신경민은 지금 생각해보면 박영선 후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어려운 선거 치르는데 김상조 실장, 박주민 의원 그런 문제 터졌는데 더군다나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김상조 실장은 물러나면서 또 뒤에 한마디를 붙이더라고요. 내 뒤를 이어서 뭐 또 잘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굳이 하고 박주민 의원은 뭐 너무 뭐 좀 더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20만 원만 싸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오히려 더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뭐 그분들 말고도 많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예. 2번씩이나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많이 회자가 됐고 김어준 씨도 뭐 결과적으로는 많이 도와준 것 같지 않고요. 임종석 전 실장 또 어떻습니까? 박 후보가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박원순 시장을 소환해가지고 박 시장의 편을 들면서
하여튼 박영선 후보를 도와주지 않는 멘트를 날렸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고. 예. 진성준 의원은 중대결심 얘기를 박 후보가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도 또 2번씩이나 얘기로 결국 중대결심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계속 손 흔들고 발 잡아다니고 이러면서 이건 도와주자는 게 아니고 당신 후보로서 별로다라는 얘기를 사실 결정적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 후보로서 대단히 힘든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박 후보와 경쟁을 했던 우상호 의원 같은 이는 뭐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것 같지는 않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갔죠? 돌아다니면서 박 후보가 과연 민주당을 대표하는 후보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거의 공개적으로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캠프 내부의 일이라서 밖으로 많이 흘러나갔지는 않았지만 정말 박영선 후보 고군분투, 고독한 정말 외롭고 싸움을 한것 쓸쓸하고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험한 선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의 차이로 졌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박 후보의 개인적인 개인기 해서 39%를 얻은 걸로 돼 있는데 정말 많이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 참패했죠. 그러나 박 후보의 개인기는 역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다 물러나고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도종환 시인 출신 국회의원이죠. 지금 문광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친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른바. 그런데 도종환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한 것을 놓고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특정 세력을 맞춘 인선을 하느냐. 이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아니냐. 노웅래 의원 중진입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반성, 진정한 개혁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건데요.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더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쇄신을 하자는 마당에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그것조차도 또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또 우리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그 후보를 뽑는다면 그 쇄신의 그 진정성이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갖고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졸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차정 교수, 노웅래 최고가 그렇게 말을 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오늘 그동안 민주당에 좀 친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그 진보 성향의 언론들도 한결같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뭐 저도 그 관련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비상대책위가 구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대처를 하는 거구나. 상당히 비상시국이니까 뭐 저는 처음 그 뉴스를 들었을 때는 아마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좀 더 상당히 인간기간 미루면서 상당히 이 비상시국에 이 당의 혁신과 이 나름대로 인적 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대책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기사를 따져보니까요. 이건 비상대책위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상대행위원회인 것 같아요. 대행위원회.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방금 도종환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보통 아마 저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분의 임기가 최소한
한 달 정도 이상은 될 거라는 그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의 임기는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거든요. 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지금 위원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가 이제 그러면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죠. 그럼 그분이 또 언제까지 하느냐? 5월 2일 날 전당대회를 해요. 예. 그분도 결국 한 20일 남짓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과연 비상시국에 임하는 정당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종환 위원장은 뭐 저는 뭐 친문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비상시국에는 상당히 정치적 무게감, 정치적인 경륜,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너무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일정 관리하는 사람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 앞서 그 자료화면에 나왔던 뭐 예를 들면 유인태 전 예. 수석이라든지 문희상 의장이라든지 이런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적으로 잘 대처하는 정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기보다는 너무 서둘러서 빨리 이렇게 뭔가를 전당대회하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권자들한테는 상당히 미봉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리고 완전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소위 말해 친문, 이런 특정 계파가 아니냐는 부분인데 저는 뭐 도종환 위원장을 뭐 그런 것 때문에 모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정당의 관례나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졌다. 특히 민심하고 동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가운 질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비판을 받는데 현근택 부대변인 네네. 심지어 지도부 총사퇴를 놓고도 이견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꼭 뭐 이렇게 다 물러나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아마 뭐 SNS에 제일 먼저 올렸다가 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의견에 다 동의하는 게요. 사실 비대위 그러면은 뭔가 정권을 쥐고 당을 어떻게 구조를 개혁하고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 딱 생각나잖아요. 당대표로서 뭐 공천이든 아니면 혁신 작업을 해나가는 걸 생각하지 이렇게 일정만 한 좀 뭐 한 달 정도 일찍 땡겨서 하는 거를 비대위라고 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말은 비대위라고 해서 오히려 기대했는데 내용은 보니까 그냥 일정만 잡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사퇴는 뭐 선거 결과 나오기 전부터 당내에서 어느 정도 선거 결과 안 좋을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뭐 거기서 굳이 뭐 물러나야 되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최고위원 임기 남겨놓은 것 자체가 약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에 시작이냐 보면 이낙연 대표가 대표 나오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7개월 그럼 당대표만 하면 최고위원도 원래는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7개월만 하면 누가 최고위원 나오겠냐. 그럼 2년 하자. 그리고 당대표만 물러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꼼수였어요. 보기에는. 그럼 왜냐하면 더 앞으로 가면 그럼 7개월짜리 당대표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2년 당대표를 하면 최고위원도 가고 지금의 예를 들어서 선거에 책임진다 그러면 다 물러나면 되거든요. 그럼 비대위로 넘어가서 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7개월 당대표로 그만두고 또 최고위원 가기로 했다가 또 선거 잘못되니까 그만두고 그럼 지금 또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전국 대의원대회 선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제가 보기에는 스텝이 꼬이는 걸로 가고 있어서 저도 참 보기에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패해놓고도 참패를 해놓고도 언론 탓, 포털 탓을 하는 그런 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또 늦게 출발합니다. 이번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세봅시다. 예. 준비됐나요? 예, 들려주세요. 네.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인터뷰 또 녹취를 쭉 들어본 이유는요. 김용민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 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진단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정태근 의원. 아까 노웅래 의원이 국민을 졸로 보냐 바보로 하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한답시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를 추진한 게 코로나 3차 유행이 막 시작할 때였었어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4차 유행이 지금 시작됐다고 지금 오늘 중수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엄혹하게 방역 잘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정작 당신들은 온통 정신 팔려가지고 무슨 검찰개혁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총장 징계를 추진한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당신들은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이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될 거 했고 해야 될 것을 못 알아준 언론, 그것을 비판적으로 쓴 언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아마 지금 저분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정말 민주당 뼈아픈 성찰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 이해찬 대표가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경민 의원, 이해찬 전 대표요. 물론 뭐 그때 당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때 대체로 무능, 오만, 독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총선 승리 이후에 이해찬 전 대표 50년 집권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선거 임박해서 다 진 줄 알았는데 내가 나와서 보니까 뭐 이긴 것 같다. 그런 얘기했고 또 박원순 전 시장 상가에서 그 기자 질문에 후레자식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오만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총명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보이는 행태는 그거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요. 굉장히 고집센, 아주 늙은 노인, 지금 이런 이미지로 갖고 이번에도 김어준 두 개 다 김어준 프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어준 그 뉴스공장 프로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해서 박영선 후보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줬고요. 4월 7일 날 대패 참패를 하는 그 국면에서 비대위를 꾸리면 이해찬 전 대표를 모셔와야 된다는 소리가 당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대부분이 제발 그 길로는 가지 말아달라는 의견이 또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대위가 여러 패널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비대위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도 하고 그런데 저 비대위는 비대위라고 볼 수 없고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등판을 한다는 것은 당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지영 교수, 이해찬 전 대표 재등판론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그 선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 기획과 그리고 전략통 그걸 통해서 과거 이 여러 중요 선거 때마다 상당히 선거 기획을 잘해서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지금 이 의원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히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당내에서의 장악력이 아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에서는 이런 아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아마 지금 이해찬 소환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이해찬 대표가 사실 구원투수로 와서 다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였거든요. 그때 2012년 때 이 문재인 후보가 석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상당히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작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2004년 열린우리당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가는 과정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180석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오만과 독선을 받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아까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지금 이 검찰개혁 때문에 지금 아니라는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찬 소환론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사실 큰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민심이 폭발하는 것은 LH 사건이지만 LH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긴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왔던 이 목적과 명분만 타당하면 과정과 절차는 생략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거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보였던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과연 박수를 칠 것인가 저는 고개가 좀 갸웃거립니다. 예. 자, 민주당 살펴봤는데요. 청와대는 어떨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지요. 그렇지만 짤막한 문장 몇 마디가 전부여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 정책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민심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기 싫은 발표를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4.15 총선 때는 그 직후에 입장문을 냈을 때는요. 무려 500글자를 썼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 100자 남짓 정도 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질책을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좀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달라지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동안 경제정책에 가장 실패가 있었던 홍남기 부총리 같은 사람은 또 나서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 하는 거에 엇박자 놓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뭘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뭘 고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가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원래 유야무야 우리가 이제 했던 대로 가겠다.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란 게요. 변창흠 장관도 유임시키려고 했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요. 글쎄 그건 확인은 안 되니까요.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청와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구중궁궐에서 딴 생각하고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봐요. 현근택 부대변인, 네. 지금 이번 보궐선거가 단순히 자치단체장 2곳 선거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현 정부 여당에 국민들이 경고를 보낸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서울, 부산 뭐 1대 도시, 2대 도시고요. 그 인구가 한 1,300만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사실은 서울이 항상 민심의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을 하려면 부산에서 한 40% 정도는 얻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정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본적인 집권 구도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서울도 어렵고 부산도 어렵다면. 이 구도라면 내년에 대선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청와대 얘기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본 입장이 수사에는 관여 안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할 때는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건 법원에 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오히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뭐 대권 후보 지지 1위까지 안 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한 거의 1년 갔거든요. 그동안 어찌 보면 청와대는 뭐 했는가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처럼 변창흠 장관을 사의를 수행했으면 바로 잘랐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장관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그 정책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료들이라는 게 결국은 만들어진 정책 수행은 잘 합니다. 방향 결정하는 건 장관이 하는 건데. 근데 사의는 수행하면서 그냥 지금은 어찌 보면 경질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선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임하거나 경질할 때는 바로 사의 받으면 그날로 바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차관 대행 체제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요. 신경민 의원,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과 관련해서도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명 과정에서도 청문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지만 특히나 문제가 됐던 LH 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여론이 안 좋았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즉각 수리를 하고 그만두게 했어야지 그걸 또 사의는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부동산 대책 잘 하라 이렇게 했으니 그걸 시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뭐 이미 알려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변창흠 장관에만 드러난 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에서도 드러났고 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은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간 거고 이번 선거는 물론 서울에서 박 후보가 있었고 부산에서 김 후보가 있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대 야당 후보들의 싸움 내지는 야당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적쇄신 제가 세 가지 쇄신을 얘기하죠. 인적쇄신, 행태쇄신, 정책쇄신을 얘기할 때 결국 핵심은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4월 7일 이 결과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답을 해야 될 시간인데 말로는 반성하고 무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는 지금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건 당의 도정환 위원장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지금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반성을 하고 뭘 잘해보겠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얘기를 해주고요. 분명하게 청사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정책은 옳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무슨 다른 사람을 바꾸든지 행태를 바꾸든지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이 당정청에 지금 애매모호한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질책을 더 받아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차지원 교수 이제 민심 수습용 개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세균 총리도 이제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걱정이 되는 것은 워낙 그 전에도 청문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어떻게 개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도 염려가 됩니다. 뭐 상고초려를 해서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인재의 폭을 채용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저녁에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일종의 기시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
참여정부가 지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그러니까 국정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청와대의 입김이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열린우리당이 공중분해되면서 사실은 그 청와대가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빠져버렸던데 그때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심경을 자신의 져서 운명에 아주 절실하게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집권한 상황에서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안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다짐을 해왔을 것인데 이번 결과를 보고 아마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감히 공언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인재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전문 인사 아니면 아는 사람 인사, 코드 인사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의 전 기조는 어차피 그 기조를 갖고 가려고 하면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감하게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대응의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금 현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작년 추윤 갈등 때 상당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끝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기다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이 비등점을 넘어서고 난 뒤에 항상 한 박자가 늦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는 좀 결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여당과 정부와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첫날은 조용히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적지 않겠죠. 현행 거리두기는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들한테는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도 뭔가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우리가 코로나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지금 1년 거의 한 4개월째 돼 가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반성을 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하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 후에 영업금지 시간과 같은 중앙정부의 대책은 분명히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태근 의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의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방역 당국의 대책과 서울시가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지는 않지만은요. 제안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1년 정도가 왔으면 업종이나 업종에 따라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데이터시켜서 가장 효과적으로 피해가 적게 가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하는 게 대만 같은 경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뭐 대만에 미치지 못하는 IT 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일률적인 매뉴얼만 정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오 시장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동안에 뭐 이 코로나가 발생한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뭐 피해가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데이터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서울시가 제안을 하면 저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을 안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 물론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지지가 높을 텐데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방법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자, 민주당 정부의 야당 서울시장,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의회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떤 대책을 추진하는 것 매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홍남기 부총리 그런 대책은 상호 협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의회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 중단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시장 선거 때 공약도 했죠. 그런데 김인호 의장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지금 광화문 광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아마 그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의장님 견해는 어때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이 혈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수많은 시민 공청회와 시민 그런 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뜻대로 이건 마음대로 이렇게 중단할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의회 동의를 좀 구해야죠. 현근택 부대변인, 저런 경우는 시장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중단을 할 수는 있겠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중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보궐선거고. 뭐 원래 아마 예산이나 이거는 작년에 다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예산을 안 쓰고 뭐 딴 데 쓰겠다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뭐 지금 와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딴 데 전용하려고 해도 결국은 시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녀보지만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중단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업종. 우리가 다 알죠. 쉽게 얘기하면 뭐 술집 이런 데잖아요. 유흥업소. 그런 유흥업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데를 들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 불만 있는 거 압니다. 10시까지 하게 되면 보통 12시, 1시까지 가잖아요, 술집이. 근데 만약에 그런 걸 허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10시에 끝나니까 오히려 더 좋다. 집에 일찍 들어가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남자들이 보통 밤늦게 술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물론 그분들 뭐 또 생업이 있고 다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일부의 좀 얘기만 들은 게 아닌가. 물론 다른 업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제가 보기에 좀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셨으니까 이렇게 의회를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109명 가운데 101명이 지금 민주당인가 그렇죠? 거기에서 야당 시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중앙정부보다는 훨씬 그 저항의 강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재건축 이슈가 붙어 있는 게 이제 노원구라든지 양천구 이런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 그분은 내년에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주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다수의 의석을 가져서 시장이 하는 시책들을 막았다라는 일이 벌어지면 바로 내년 선거에 그게 민주당의 엄청난 악재로 다가올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아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가 이념적 내용이라든지 이미 결정됐으니까 무조건 시장이 예산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장 행보를 발목 잡는 것은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내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정해졌다고 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지금처럼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당연히 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문제보다도 이것을 해가지고 주구장창 서울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을 잘 만들어서 정책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은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자,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를 갖추고 대선을 준비해야 할 텐데 역시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 물러난 김종인 위원장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에는 부족한 점 투성이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자리에 국민의힘 어떻게 또 지도체제를 꾸리게 될지도 현재 관심사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먼저 들어볼까요?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정태근 의원, 이번 선거에 김종인 위원장 역할이 컸지요? 예, 아주 컸죠. 참 그러면서도 본인이 약속한 대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오히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량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이런 모습인데 문제는 그 국민의힘 스스로도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새롭게 지도부를 맡는 과정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선까지에 있어서 전체 야권을 혁신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 답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신경민 의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민주당의 분노한 또 정부의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을 했고 그 표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갔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 과정에서 만들어낸 데는 분명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안철수 대표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했다면 국민의힘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구도를 창조해낸 공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분명히 있고요. 그 점에서 지금 물론 안철수 위원장이 대표가 결합을 하고 헌신을 했잖아요.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그리고 뭐 공동 운영이라는 제안까지 받고 뭐 그런 이런 과정에서 이 구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간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잠시 좀 대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리더십 판단은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판단,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겪어봐서 아는데 판단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과 이슈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구도를 읽는 그런 통찰력. 이거 뭐 굉장히 유능한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내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아요. 나는 끝나면 표표히 떠나간다.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 판단을 하면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당신이 뭔데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도 민주당에서와 비슷하게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표표히 지금 자리를 놓고 물러난 거 아니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다시 컴백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 구도가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를 논의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선거가 끝나게 되고 만약에 그 구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좀 대단히 어려운 숙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김종인 위원장 모셔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농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한쪽에서는 술자리에서는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동안에 약간 소외됐다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쪽의 원록격이라고 그럴까요? 중진들 좀 불만이 많이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 복귀할까 봐 벌써부터 좀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초선들 중심으로는 김종인 위원장 복귀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자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이걸 한 사람이 독점하니까 우리 당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그것도 나오는 겁니다. 자,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등 자칭 대권 주자들, 선한 사람들, 이 스피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은 우리 당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이고 지금 우리 당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그렇게 바닥을 짚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계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습니다. 예, 차정 교수, 예.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얘기는 그런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동안에 뭔가 좀 차기 대선 주자급을 좀 개발을 좀 해놓고 뭐 그렇게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이 비상한 시기에는 상당히 당의 리드가 상당히 좀 당을 장악해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 이 상황의 한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고려가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오늘 지금 보도를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제안한 상임 고문직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거절했을까? 사실은 전직 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지나면 이 당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걸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뭐 신경민 의원께서는 직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다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내를 모신다면 몰라도 당 상임 고문은 아니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물러나면서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자유인 됐으니까 그 자유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 거냐 부분에 대해서 답해 놓은 것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대선 국민에서의 자신의 장기인 일종의 킹메이커의 노릇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노리는 바는 뭐냐. 결국은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지금 그 중심으로 해서 야권 연대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열린 플랫폼으로 오픈하는 쪽으로 아마 정치적인 노력을 하려는 보관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구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 선출해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직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실은 안타까운 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치를 재개하는 시점을 대략 한 7월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상임고문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4월 달이니까 불과 석 달이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지방선거 때 구도를 잡아나가는 걸로 보면 사실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지금 조기에 전당대회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든 지금 선거라는 것이 대선이라는 게 이미 11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이미 유력한 야권 주자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당내에서 뭐 유승민이나 원희룡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전체 야권 구도를 잡아나갈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그 역할까지 하고 가십시오. 예. 저 같았으면 아마 제가 현역 의원 같았으면 의원총회 한번 소집하자. 우리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본인은 당신은 바로 떠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영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게 아니고
내년 11개월 앞둔 야권 소위 선거 구도를 잡아나가는 과정까지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종인 위원장은 두 가지 앞서서 말씀하시는 거 미련 없이 자리를 버리는 것도 말씀하셨고 정부적 감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시에 사실은 정책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무성 대표는 너무 스피커를 독점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김종인 비대위의 체제가 오는 과정에 몇 가지의 굵직굵직한 선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호남에 가서 진정으로 무릎 꿇은 거. MB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것. 그리고 정책을 중도로 옮겨간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면서 중도 실용적으로 지방선거 구도를 잡아나간 건데 저는 그래서 떠나신 분들을 너무 저희가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권의 지지자들, 중도에 있는 지지자들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좀 보내드리고 좀 상임고문 모시고 우리 전당대회 하겠다. 이 모습이 저는 썩 좀 불안하게 좀 느껴집니다. 다시.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네. 지금 김무성 대표 불만도 그렇고 계속 김종인 위원장이 당내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유력한 대선 주자가 거의 멸종이 돼버린 그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당이 살아야 대권 주자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번 선거 단일화 구도를 만든 것이라든지 말씀처럼 중도 노선, 지금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나경원 후보랑 비교가 되잖아요. 중도 노선으로. 결국은 안철수랑 경쟁했을 때 이겼던 것도 그게 결국 먹힌 거거든요. 중도 노선이 지금 말씀한 뭐 5.18 사과라든지 뭐 그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도의 표심을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마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주의 깊게 본 것도요. 이런 중도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어야 돼요. 초선 의원들이 당 쇄신하자는 얘기가. 근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 영남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이념, 보수. 이걸 머물면 안 된다. 이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옳은데 이긴 정당에서 먼저 나왔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보통 이긴 정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 여당 보고 뭐 바꿔라, 쇄신해라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뿌리는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김무성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더 키워주는 게 좋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정당으로 돌아가면 대선은 쉬운데 만약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이제 중도 노선으로 다시 이거를 끌고 온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죠. 자,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의 남은 과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또 야권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죠. 선거 전에 안철수 대표 이기든 지든 합당하고 또 통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이 잘 진행이 될까 하는 부분도 여전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안철수 대표 어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들께서는 10년 동안 7번이나 야권이 졌던 서울에서 야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작은 교두보를 놓은 것이자 겨우 베이스 캠프를 친 것뿐입니다. 범야권이 모두 합쳐야 비로소 정권 교체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최정 교수,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합당 이렇게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위기들이 있죠. 국민의힘도 정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도 사실 그 개인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당이기 때문에 아마 합당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당원들의 합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부분에 중도의 힘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중도가 그러면 과연 지지할 수 있는 합당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얼만큼 변했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다고 해서 자신들 위주로 다 헤쳐모여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가 그 자락을 깔 테니까 플랫폼을 깔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런 식의 모습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국민의당과 합당 가능할지 그리고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겠죠. 꾸준히 노력을 할 텐데 뭐 쉽게 되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윤석열 지금은 하여튼 전 총장 윤석열 부분을 놓고도 또 다시 또 밀당이 있고 격돌까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계속 대선 직전까지 그래서 이번 오세훈 안철수 뭐 이런 과정 비슷한 것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얼마 전에 윤여준 전 장관님이 그 국민의힘 초선들한테 윤석열 총장을 받아들이려면 당신들이 그릇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차지원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야권의 대통합보다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유력 대선 주자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의 모습들이 저 정도면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괜찮은 면면들을 갖추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담아내는 야권 통합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모이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모이면 된다? 이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서울시 공동 운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 잘 지켜지느냐 아니냐도 합당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보면은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가 할 때 이미 소위 공동정부를 한번 했어요. 정무부 지사를 민주당에 넘겨줬거든요. 심지어 상대 당에도. 그래서 저는 아마 오 시장은 시장에 대한 이미 이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공동 운영 부분들을 상당히 매끄럽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